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 세법 중에서 국세기준법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어, 일단 국세기준법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유용한 사이트하고 참고 문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이제 조세법령, 조세조약, 기본토칙, 세법 집행기준,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제 주로 보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공인회사 기출문제는 이 사이트, 그다음에 세무사 이제 각종 자격사 시험 문제는 이제 큐넷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는데, 공무원 기출문제는 고시 쪽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국세기준법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참고했던 문헌들은 이제 조세법 인순 교수님, 그다음에 세법 강의 이창희 교수님, 네, 국세기준법 강의 여러 교수님들 책들 이제 주로 참고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라든지 조세법원 판례는 이제 우리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관련된 대법원 판례 좀 참고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사이트에 있는 조세법령 기본조치, 세법 집행기준하고 이제 각종 논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은, 일단은 그 법령 기준으로 할 겁니다. 법령 기준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법령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먼저 국세기준법 전반적인 그 우리 구성을 보겠습니다. 국세기준법은 여기 이제 장과 절로 이루어지고 있고 총 벌칙까지 포함해서 이제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총칙에서는 우리 이제 기본 개념을 설명해주고 기간과 기한, 서류 송달, 인격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인격에서는 이제 법인 단체, 이제 법인세라든지 이런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 성격을 다뤄져 있고, 근데 국세부가 적용 정책에서는 이제 국세부가의 원칙, 그 다음에 세법 적용 원칙은 이제 가세관청에서는 세법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중장기 조세 정책, 3절은 거의 시험에 관계없고, 시험에 이제 관계되어 있는 부분, 이제 납세 의무 쪽에서 이제 중요하게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되고, 확정되고, 그러니까 성립은 우리 회계로 치면 이제 발생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생일을 정해지는 게 성립이고, 이 확정은 이제 우리가 채권 채무가 확정되면서 조세 가액, 세액이 결정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성립이고, 그 이벤트에 대해서 세액 효과가, 세무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확정짓는 기한은 약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세 의무의 승계, 연된 납세 의무는 이제 납세 의무를 누가 지느냐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소멸은 이제 납세 의무가 소멸이 어떻게 되느냐. 납세 의무가 있으면 가세관청이 이제 납부고지서라든지 그걸 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납부를 하거나 다른 거나 이제 상계하거나 아니면 면제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세 당보가 예전에는 이제 우리 국세기준법, 이쪽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법이 개정되면서 국세징수법으로 넘어가서 이제 삭제됐습니다. 네, 4장은 이제 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인데, 이거는, 채권 우선수위 쪽이라서 이제 예전에는 좀 자주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좀 자주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요성 떨어지는 것 같고, 가세하는 쪽 나오고, 네, 국세한급과 가세한급 나오고, 네, 심사와 심판이 좀 중요한, 심사와 심판하고 실장이 납세자의 권리가 이제 중요한 토픽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 아까 나왔던 의무하고 심사와 심판. 이거는 가세가 이제 확정되면, 우리가 이제 납세자들이 이제 조세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이제 그 법원처럼 그 일반적인 건 이제 법원 가는데 조세 관련된 거는 다른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심사 심판을 해서 우리가 이제 조세 불복 절차를 이제 이쪽에서 다루고, 납세자의 권리, 가장 중요한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에서는 이제 주로 세무조사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제 납세 의무, 총칙, 납세 의무, 심사 심판, 납세자 권리, 요 네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총칙은 이제 통칙이 있고, 기간과 기한이 있습니다. 통칙에서는 목적, 정의, 세법 등과의 관계가 있는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정의. 정의가 이제, 세법, 여기서 나오는 정의는 뭐 국세기준법도 있지만, 다른 각종 다른 세법에서도 이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 정의가 제일 중요하고, 다른 세법 등 간의 관계.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세법 등과의 관계입니다. 세법 등과의 관계인데, 요 용어가 이제 국세기본법과, 그러니까 국세기본법과 세법 등과의 관계, 요런 그 의미입니다. 풀 센텐스를 하자면 국세기본법과 세법 등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세기본법은 요 세법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 조문을 이제 좀 보시면 당연스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법 조문 안 하고 이제 단순히 이제 그 누가 쓴 해설사 위주로 보시면 이런 걸 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 자체가 세법 등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과 세법은 국세기본법 세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또 다시 여기 정의에서 세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기간과 기한은 이제 기본 개념이죠. 이것도 거의 정의 개념인데, 기간은 뭐고 기한이 뭔지, 기간의 계산 어떻게 하는지, 기한의 특례 어떻게 하는지. 기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돼요. 프롬프트. 시작점이 있고,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는, 종료 일조가 있는 그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고, 기한은 언제까지? 언제까지입니다. 언제까지라서 예를 들면 5월 10일까지면 내가 5월 5일날 어떤 이벤트를 완료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0일까지만 뭔가를 하면 되는 게 기한입니다. 그래서 기한은 이제 종료일이 중요한 거고, 기간은 프롬프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가세관청이 납세가 관련된 서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어떤 서류적인 거에 대해서 적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은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상치 못한 뭐 하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아니면 뭐 관련된 뭐 죽음, 주변인들의 뭐 죽음, 뭐 이런 거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세 납부라든지 신고 기한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오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3전 서류와 송달인데, 이제 서류와 송달은, 앞에 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신고이기 때문에 이제 가세관청과 우리가 이제 납세자 간의 이제 관계를 이제 주로 설명해 준 거고, 다음 서류 송달은 일반적으로 이제 가세관청이 납세자한테 이제 서류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서류를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를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가세관청의 이제 행위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겁니다. 인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법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법인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국세기준법에 하는 겁니다. 법인을 간주하는 방법은 어떤 요건이 있으면 우리가 법인을 보겠다. 당연히 보겠다. 당연 의제가 있고, 그 다음에 승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보통 승인 의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법조문에는 여기 당연 의제라든지 승인 의제라는 단어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는 이제 교과서 이런 거 보시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2장은 이제 국세부가 세법 적용인데, 요 국세부가의 원칙은 우리 납세자하고 가세관청하고 이제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고, 세법 적용의 원칙은 이제 가세관청이 세법을 적용할 때 우리 규정받는 우리 조문입니다. 네, 중장기 계획 전체 이 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문에 들어갈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목적입니다. 국세기본법뿐만 아니라 뭐 부가가치세, 근데 법인세법, 그다음에 소득세법 보시면 첫 번째는 항상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그래서 국세기본법, 이 법은 이제 국세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세기본법 할 때 조문에 이제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법은 국세기본법,
국세기준법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끔 국법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이제 얘를 우리가 약어로 한 거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우리가 국령으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이 법은 국세기본법을 얘기하는 거고, 국세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 의무 및 권리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뭐 어떤 이바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목적은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하는 거고, 납세 의무 원활한 이행을 이바지를 한다. 한 번 정도만 읽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줄 친 것들은 주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라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이제 밑줄 친 거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정의입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세란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의 항목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쭉쭉쭉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국세기본법이 없어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소득세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얘는 이제 우리가 세금을 가세를 하고 가세관청이 이제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있는 거고, 국세기본법은 앞에 이제 목적에 보시면 목적이 이제 공통적인 사항을 하는 거지, 가세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려고 한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국세는 보시면 이제 우리가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부과하는 조세. 그래서 국세기본법은 우리가 국세가 아니다 하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세라는 거는 부과하는 조세.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은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국세 아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세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앞에는 이제 국세가 나왔고, 그 다음 세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시면 또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그래서 세법이 국세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세법이 우리가 세법이 더 넓은 개념. 국세를 포괄하는 개념이 세법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 종목, 아까 이제 법인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하고, 국세징수법, 조세특례법,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은 국세도 아니고 세법도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이제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원천징수는 이제 우리가 지급될 때, 뭐 세금 관련된 소득이라든지 이런 수익에 관련된 게 징수될 때, 우리가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징수의무자가 징수하는 거죠. 말 그대로.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세법에 따라서, 이런 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 국세를 징수하는데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이제 가산세. 가산세는 제외한다. 가산세는, 왜냐면 원천징수라는 거를 보시면 이제 가산세 언제 생기냐면, 가산세는 이제 세액이 다 확정된 다음에 납부도 하고 뭐 신고도 할 때 세액을 이제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가산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원천징수는 언제냐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전에 원천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산세는 당연히 이제 제외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세까지 이쪽 원천징수 의무자가 뭐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원천징수란 가산세는 제외하는 겁니다. 가산세는 그 이후 시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세법을 배우실 때는 이런 개념이 잘 없어서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한번 읽고 들어가시면 이제 원천징수가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가세 성립 있고 확정이 있어. 확정이 있으면 이때 원천징수를 하는 거예요. 이때 원천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납부를 하고, 납부 기한 내에 못하면, 기한을 초과되면 이때 가산세가 그러니까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할 때 가산세는 제외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산세를 보시면 이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인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했는데, 이제 우리가 언제냐면 가산세는 말 그대로 이제 기한, 어떤 나쁜 기한 추가를, 뭔가 잘못했을 때 가산을 하는 겁니다. 요건 또 다른 의미예요. 이거 또 다른 의미라서 제가 말한 지금 좀 잘못된 얘기였어요. 이거는 가산세는 좀 추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이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근데 강제 징수비가 용어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체납처분비라고 했었는데, 체납처분비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강제 징수비라는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는 바뀌지 않았는데, 용어만 강제 징수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체납처분비였는데, 이제 강제 징수비로 바꿨습니다. 지방세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과금이 있습니다. 공과금도 이제 실제로 이제 성격만 보면 뭐 가산세라든지 국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한데, 우리는 행정력 있는 데서 우리가 이제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데, 그렇기 때문에 공과금이라는 정의를 보시면 이제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부가세와 관계되는 징수를 제외한 것.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채권 중에서 앞에 거를 제외한 거를 공과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금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 게 아니라 이런 걸 정의한 것들,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렇게 국세 뭐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공과금을 본다. 이렇게 개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과금이 아닌 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시면, 공과금이 아닌 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공과금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약간 플러그인 개념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자 중요하죠. 납세 의무자하고 이제 세법에서 용어 많이 나오는데,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하고 좀 비슷하지만 이게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납세 의무자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납세 의무의 성립이 있었으면, 확정이 있었으면, 말 그대로 납세 의무가 누가 있는 거예요. 납세 의무가 누구한테 있냐,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세관청이 있고, 가세관청이 좀 납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납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납부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뭐냐면, 납세 의무자가 바로 이제 이렇게 가세관청에 직접 세금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납부자를 통해서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자하고 납세 의무자는 반드시 같은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건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천징수 의무자도 보시면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 징수하는 거잖아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 사람한테 받아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하고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 말만 갖고는 좀 어려워요. 말만 갖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추상적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데, 세법의 극세를 납부할 의무입니다.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게 원천징수 의무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받아서 징수하는 사람들은 제외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에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있고 납부자 있는 것만 납세 의무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보면 납세자는 용어가 다시 또 나오는데, 납세 의무자와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납세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가 이 납세 의무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납세자가 납세 의무자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법이 국세를 포함하는 용어듯이 납세자가 납세 의무자를 포함하는 의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를 징수하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이게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그래서 납세자란 이런 식으로 이제 납세 의무자도 있고, 이렇게 이제 받아서 내는 사람들을 다 납세자라고 합니다. 가세관청 입장에서는 세금 납부하는 사람들은 다 납세자죠. 2차 납세 의무자는 1차 본래 납세 의무자가 있으면 그 사람 대신해서 이 사람이 좀 이행할 수 없을 때 납세자를 가름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2차 납세 의무자. 그래서 2차 납세 의무자는 가세관청이 이제 가세 채권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그 제도죠. 그래서 본래에 우리가 이제 처음 했던 사람들, 처음에 납세 의무자를 요거랑 구분해서 그래서 본래 납세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본래 납세 의무자가 납부를 못하면 우리가 2차 납세 의무자한테 가세관청에 가서 징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들 9번, 10번, 11번이 처음 배우실 때는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표함 관계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계속 용어 나옵니다. 국세기준법뿐만 아니라 계속 용어 나오는데 그때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세표준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가세표준이라는 건 세액이 있어요. 세액은 이걸 먼저 아시는 게 좋아요. 세액은 가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에요. 세율. 그래서 세액 산출이 이겁니다. 세액 산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세되는 수량 또는 세액을 말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가세표준. 가세표준 신고서 뭐 이런 신고서는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항목을 말한다. 이게 이제 세무공무원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 그 세무조사에 대한 정의에도 요것들이 그 의미가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 정의를 쓴 겁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망은 그냥 그 인터넷 뭐 이런 것들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자신고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 이용 많이 하니까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관계. 이거 이제 특수관계도 중요하죠. 특수관계란 본인,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요 본인이라는 거는 이게 자연인도 있고 우리가 법인 같이 포함한 거예요. 본인은 우리가 자연인 플러스 법인. 이거 이제 다 포함한 거예요. 자연인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이거는 다시 우리 법령관계 이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는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차보다도 2차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세무조사는 정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판례까지 가는 하나인데, 세무조사는 무엇인가? 왜 세무조사 왜 중요하냐면, 세무조사도 뭐 다른 우리 조사나 마찬가지로 중복해서 할 수가 없어요. 중복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세무조사라는 형태로 안 왔지만 세무조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가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검사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활동. 그래서 질문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질문만 해도, 요 관련된 질문만 해도 세무조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받으면, 뭐 가볍게 받았다 그러면 세무조사가 관련된 거에서 세무조사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거를 또 몇 년 내에 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특수관계 범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특수관계 범위는 이제 우리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국령 시행령이 나왔고, 크게 이제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는데, 앞에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친족관계, 경제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친족관계. 특수관계자 범위도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재작년 우리 학계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냐면 친족관계, 지금 특수관계인이 주로 앞에 보시면 이제 실제 이제 실무에서 특수관계에 문제되는 경우는
1번은 좀 많지 않아요. 1번은 우리가 이제 많이 사회가 이제 쪼개지고 핵분화되고 뭐 이러면서 이런 친족 관계보다도 이런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 관계, 이쪽에 이제 특수관계자가 많고 이쪽에서 우리가 이제 그 탈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다도. 왜냐면 가는 우리가 일단은 실제로 이제 핵분화돼서 이제 많이 예전만큼 특수관계자 넓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서류라든지 이런 거에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는데, 나아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상당히 복잡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아다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가고 있고, 가는 좀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학계 쪽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직 개정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혈족은 6촌, 혈족은 아직도 6촌이고, 인척은 4촌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게 최근 학계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수관계자 할 때 혈족은 6촌이고, 인척은 4촌이다. 그 다음에 배우자에는 근데 사실혼 관계도 포함한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내 친자녀, 내 종속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입양은 된 그 사람도, 그러니까 A의 자녀였는데 이 사람은 이제 B에게로 갔으면 얘도 특수관계자로 본다는 겁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경제적 연관관계. 경제적 연관관계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회사 법인 단위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루어진다. 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임원이 있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그 같이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3번 이제 경영지배 관계가 있는데, 앞에 거는 주로 이제 사람, 자연인, 요거는 이제 자연인 위주로 이제 정의한 거고, 두 번째 이제 경영지배 관계는 자연인하고 법인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배 관계는 자연인과 법인 두 개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본인이 개인인 경우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소득세 쪽에서 많이 할 거고, 그 법인인 경우는 주로 이제 법인세 쪽에서 많이 하겠죠. 법인인 경우는 이제 경제적 연관관계, 본인이 직접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통해서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그래서 이제 감옥에 관계에 있는 자, 요 감옥과 관계 있는 자를 통해서 또 하는 경우, 그러니까 넓혀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법인일 경우, 본인이 법인일 때는 이제 개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이 하나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인, 법인이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자를 통해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이렇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 감옥을 통해서 있는 자를 범인을 넓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하나가 더 들어간 게, 법인이 이제 그 독점규제, 우리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 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에 속하는 다른 기업사업인 그 임원, 뭐 이런 것들은 뭐 법률에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 우리가 실제로 이제 딱 어디서 어디까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납세 의무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아까처럼 이제 조세를 성립하며 조세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조세 채무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담세자. 오히려 이제 담세자가 이제 더 용어상으로 좀 글씨가 좀 달라서 좀 우리가 이제 구분하기 쉬운데, 담세자는 표현을 좀 잘 안 씁니다. 담세자는 실제로 이제 세금을 납부하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가치세 같이 이런 납세 의무자 담세자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있고,